사장님, 벌써 5년째입니다. 이번에도 월급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박 주사, 자네 그렇게 돈 하면 안 되지. 회사도 사정이 있잖아. 내년에 좀 나아지면 그때 생각해보세. 내년이요? 그 내년이 제가 입사한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허허, 참, 자네도 참 성실해. 그래요. 저는 참 성실했습니다. 묻혀있던 보물처럼요. 근데 그 보물 끝내 아무도 안 꺼내주더군요. 당신은 맨날 술이야. 가족보다 둘, 애들보다 술. 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참고 살아야 돼? 그래, 미안해, 여보.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들한테 위로 좀 받다 보니. 위로? 웃기지도 않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술병이랑 한 몸 된 거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소주병이나 껴안고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참 허탈했습니다. 30년 동안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천장을 뚫고 아내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내년에 나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내년이라는 기차는 결국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삶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되었네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삭막한 회색 건물들 뿐이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보금자리입니다. 매달 국민연금 112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을까요? 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가 29살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그곳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의 급여 관리와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월급이 7, 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40대 중반에 200만 원대 월급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 퇴직할 때쯤에는 8억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일했는데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 사장님도 월급 올려달라면 항상 박 주사, 자네 그렇게 월급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회사도 어렵고 내년에 좀 나아지면 생각해보세. 그 내년이 3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의 유머 섞인 말씀에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보낸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것 같네요. 어르신의 회사 생활은 어떠셨나요? 회사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상이었죠. 가끔 회식이 있을 때면 늦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실함이 장점이라 결근한 적이 거의 없었고 상사들에게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승진을 많이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박 주사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하셨는데 알고 보니 보물은 땅에 묻어두는 거더라고요. 저도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묻혀 있었으니 말이죠. 하하하하. 자신을 묻혀있던 보물에 비유하시는 어르신의 담담한 자기 성찰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생활은 어떠셨나요?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16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올해 39살이고 딸은 36살입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이 오는 편이고 딸은 비교적 자주 연락합니다. 명절에는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혼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54살이었고 아내와의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내가 내게 던진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술과 결혼했으면 차라리 소주병이나 껴안고 사시지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죠. 가족의 해체는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타격도 컸을 것 같은데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중에 다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약 6, 7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한 금액이었지만 당시 회사의 규정이 그랬습니다. 퇴직금으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노후를 위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국의 부모님들. 그 희생 뒤에는 종종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박 어르신은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국민연금은 직장 다니는 동안만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2년 정도 체납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건강하니까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는 58살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경영난으로 근무한 고령 직원들부터 정리했습니다.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제가 회사를 떠나는 날 버스를 놓쳐 퇴직식에 지각했거든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우산도 없이 뛰어가다 넘어져서 새 정장에 흙탕물이 다 튀었습니다. 마치 인생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출근했는데 마지막 날 이게 뭐냐 하며 하늘을 원망했죠. 예기치 않은 조기 퇴직, 그것도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일 겁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아들과 딸의 용돈에 의지해 연명한 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112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하고 받는 금액이 고작 이것이라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평생을 일한 대가로 받는 연금의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이 현실, 어르신께서는 어떤 후회를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일할 때 더 많이 저축했어야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당장의 생활이 더 중요해 보였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저축하자는 생각으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이직을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길 기회가 있었지만 안정성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편했고 새로운 도전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직했더라면 더 나은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노후 준비에 있어 3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수들이 지금의 제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꼽으신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개인연금 미가입과 저축 부족입니다. 30대 초반 회사 동료 최 과장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최 과장이 박 대리, 지금 젊을 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 과장,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이 망하면 너 어차피 연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 아냐? 그럴 바에 지금 즐기면서 살자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제가 그 최 과장을 만나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제주도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저는 매달 25만 원씩 개인연금에 넣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친구들과 더 좋은 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30대부터 20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저축했다면 원금만 6천만 원, 이자까지 합하면 약 9천만 원 정도 모았을 겁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당장의 필요에 밀려 미루게 되는 노후 준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실수는 주택 구입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34살 때 처음으로 집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가 분양 중이었는데 회사 동료들은 납다투어 청약을 넣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상의했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에 구입을 미뤘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부동산은 기다리는 사람 손해야. 당장 사!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역시 장모님 말씀은 늘 옳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장모님도 못 뵙게 됐네요.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그립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주택 구입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미루었습니다. 45세는 아이들 교육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54세는 이미 이혼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집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평생 자가를 마련하지 못했고
지금은 월세 45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34때 구입할 수 있었던 분당의 아파트는 당시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시세는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구입했다면 지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놓친 아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실수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건강 검진을 자주 미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 검진도 바쁘다, 나중에 가겠다며 몇 번 건너뛰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술자리도 자주 가고 담배도 피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1살부터 고혈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회사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높으신데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병원에 오니까 더 긴장돼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집에서 재면 정상이에요. 이러고는 약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식에서 소주 2병을 비웠죠. 하하하하. 처음에는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고 식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2의 심각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고혈압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고 이명증과 초기 백내장도 있습니다. 이명은 40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백내장은 1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아직 초기라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료비로 매달 17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약, 이명치료제, 안과 정기검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다행이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 한 달 생활비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월세와 관리비로 55만 원, 식비로 25만 원, 의료비로 17만 원,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로 10만 원, 그리고 교통비와 기타 생활비로 약 10만 원이 듭니다. 총 117만 원이니 연금 112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은 아들, 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살기 힘들 텐데 미안하고도 고마운 자식입니다. 식비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씁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이상 썼는데 복지관 무료 급식을 알게 된 후로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에서는 주 3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인데 그날은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간단히 해결합니다.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내가 이런 데까지 오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우연히 만난 옛 직장 동료. 이 부장이 저보고 어이구, 박 과장님도 여기 다니셨어요?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쪽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날 둘이서 강냉이에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를 나누는데 웃다가 울다가 지금은 매주 만나는 친구가 됐습니다. 인생이란
아침은 보통 시리얼이나 우유, 바나나 같은 간편식으로 때웁니다. 장보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대형마트에 갑니다. 세일 품목 위주로 사고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할인받아 구매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가면 신선식품이 많이 할인되어 있어 그때 주로 갑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생활하기 위한 어르신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제 취미는 독서와 산책입니다. 동네 도서관에 회원 가입해서 책을 무료로 빌려봅니다. 신문과 잡지도 도서관에서 보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산책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합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4바퀴 정도 돌아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산책하다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이제는 모닝워킹 클럽이란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5명의 할머니와 저 혼자 남자라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우리 오빠라고 부르시며 챙겨주십니다. 어제는 김 할머니가 손수 담근 김치를 한 통 선물해 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 반찬이 제일 걱정이지 하시면서요. 인생 70에 이런 따뜻함을 만나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교실, 건강체조,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는 화요일에는 컴퓨터 교실, 목요일에는 건강체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도 노후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69.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 노후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12만 원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추천해준 복지시설 청소 일을 신청했습니다. 복지관 시설 청소를 맡는 일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9일 정도 근무합니다. 월급은 2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긴장되지만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면접 때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손자에게 부탁해서 유튜브에 면접 성공하는 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영상들이 다 2형, 3형 취준생을 위한 거더군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합격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움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으로 면접 준비는 끝났습니다. 70세의 일자리를 위해 면접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른 소득 창출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슈퍼 진열보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 근처 중소형 슈퍼에서 주 3회 하루 3시간씩 진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인데 한 달이면 약 4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일은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벌써 합격한 기분이군요. 하하하. 기분이 좋으니 오늘 저녁에는 라면에 소주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동네 초등학생 등하교 도우미 활동입니다. 복지관에서 알려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3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게는 잘 맞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도우미 일이 가장 기대되는 이유가 있어요. 손주들이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서요.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농담 삼아 70년 살아오면서 내 안전도 못 지켰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유머를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세 가지 일을 모두 하실 계획인가요?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기는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청소 일과 등하교 도우미 중 하나, 그리고 슈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통한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노년기의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주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45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 소도시로 이주하면 월세를 25만 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서울과는 멀지만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한 편입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앱으로 알아보니 28만 원에 관리비 7만 원 정도 하는 원룸이 있더군요. 보증금도 500만 원으로 현재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부동산 앱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저도 요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합니다.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쥐 배운 덕분이죠. 처음에는 앱을 깔려고 클릭했는데 자꾸만 광고만 깔리더라고요. 손가락이 커서 작은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어요.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앱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앱으로 집도 알아보고 배달 앱으로 가끔 치킨도 시켜 먹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다만 이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다니고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과 무료 급식을 포기하고 알아보았던 세 가지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복지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대기자가 많아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월 18만 원대에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 오픈 일화가 있어요.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세대 구성원란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인 가구라고 쓰려니 너무 쓸쓸해 보여서 잠시 망설이다 가족 관계란에 아들, 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실제 함께 사는 가족만 적으셔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난을 비우고 독거노인이라고만 체크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괴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혼자 산다고 외로운 건 아니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때로는 현실이 쓸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을 찾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다른 주거 대안도 있으신가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같은 처지의 지인과 함께 살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정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인데 함께 살면 월세와 관리비를 반으로 나눌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온 터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두 노인네가 룸메이트로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시트콤 같기도 하고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집이 작아도 월세 부담이 줄면 그게 진짜 내 집이죠. 이 말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특히 취미 생활이나 손주들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세대에게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첫째, 취업과 동시에 노후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하니 일찍부터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시작하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한 잔 덜 마시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돈을 모아라. 니들이 지금 10,000원짜리 술 한 잔 덜 마시면 나중에 꼰대 되어서 10,000원짜리 약 한 봉지 더 살 수 있다. 젊은 친구들이 웃긴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아, 참, 꼰대라는 말 요즘 배웠어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요.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자화상이더군요. 하하하. 둘째, 집은 꼭 마련하세요. 노후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제 경우처럼 월세로 노후를 보내면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로 나갑니다. 가능하다면 젊을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자기 집이 있으면 노후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지난 겨울 별것 아닌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열흘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2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저축해둔 비상금을 거의 다 써버렸죠.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이제 건강 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 이제 관리할 건강도 없고 관리할 돈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웃으셨지만 사실 진담이었어요. 그 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노후를 위한 저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40대, 5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미르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할머니들과 산책하고 목요일에는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이렇게 작은 일상이 모여 제 노후를 채워갑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분명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